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이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찬 테이블에 오를 메뉴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흘 후 판문점에도 봄이 올까요? 주제어 보시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많은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봄이 온다처럼 가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역사적인 출발을 함께 응원합니다. 잘 되어서 약속하셨던 가을 공연, 겨울 공연 등등 남북이 함께하는 공연이 빨리빨리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지금 막바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찬 메뉴가 확정이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음식의 정치학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 평양냉면이 테이블에 오른다 그러죠?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요청을 했다 그러고 예. 북측이 이제 흔쾌히 이제 응했다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예술단이 북한에 가서 공연하고 이 사실은 옥류관 냉면을 먹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화면으로도 이제 저도 보고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예.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 많이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 저거 좀 한번 먹고 싶은데 사실은 꼭 북한이 응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예. 의외로 이제 북측에서 선뜻 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옥류관 그 냉면 그 수석 지금 요리사가 온다는 거죠. 지금 예. 북측의 판문각으로 그 제면기까지 직접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서 뽑아서 그야말로 생면 상태에서 예. 생생한 맛 그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선보인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부럽네요. 드시고 싶으십니까? 네. 예.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평양냉면이 메뉴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 좀 들어보시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환영 만찬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향과 일터에서 먹을거리를 가져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만찬 음식으로 옥류관 평양냉면이 좋겠다고 북측에 제안했고 북측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북측은 옥류관 냉면을 제공하기 위해 평양 옥류관의 수석 요리사를 행사 당일인 27일 판문점으로 파견하고 옥류관의 제면기를 판문점 통일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일각에서 갓 뽑아낸 냉면은 만찬장인 평화의 집으로 바로 배달돼 평양 옥류관의 맛을 그대로 살릴 예정입니다. 예, 수성 요리사가 오는데 이게 면이 불을 수 있으니까 제면기까지 갖고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해와 협력을 다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도 볼 수 예.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장면을 전 세계가 거의 생중계로 모두가 보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뉴스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평양 옥류관의 냉면이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오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 메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보니까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아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정상회담 속에서 이 메뉴 하나하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번 정상회담이 1차, 2차 정상회담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2018 정상회담이라고 의미를 담은 만큼 예. 아마 여기에 대한 메뉴에도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정상회담 만찬 메뉴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 만찬이 좀 특별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만찬 관련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에 먹었던 뭐 스위스식 감자전이라던가 또 우리 그 문 대통령이 예전에 드셨다고 하는 부산 달고기 예. 구이라든가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달고기 구이. 예. 근데 그런 음식들은 이제 굳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음식들을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예. 뭔가 일을 하기 전에는 맛있어야 되고 배가 불러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뭔가 조금 불편한 상태에 있으면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협상하거나 얘기할 때 좀 불편하고 오히려 일이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아마 김정숙 여사가 좀 신경을 좀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그 음식, 청와대에서 마련한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이 만찬에 신경을 많이 썼고 우리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예.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갓 뽑아낸 평양냉면을 이제 맛볼 수 있게 될 텐데요. 남측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이 평양냉면을 맛봤었죠. 당시에 백지영 씨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너무 맛있어요. 약간 하얗고 밍밍한 그 냉면이 아니고요. 약간 양념이 덜 된 칡냉면 느낌인데 온도가 차지 않고 조금 미지근한데 되게 새콤해요.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예, 봄이 온다 공연만큼 화제가 됐던 저 평양냉면. 네. 이종훈 평론가님이 보면서 계속 좀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 백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공연보다 저 예. 냉면에 더 많이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이른바 면치기 하는 그런 장면들도 예. 이제 나오고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도 가서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저 닝닝한 저 맛의 그 평양냉면이 예.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만 해도 조금 이제는 맛이 좀 익으니까 이제 저 예.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저런 걸 좋아하고 젊은 층들은 좀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예. 자극적인 그런 맛을 이제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냉면의 원래 진수를 제대로 맛보려면 사실은 이제 이 평양냉면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 예. 그런 거죠. 네. 또 평양냉면에 얽힌 얘기가 두 그릇을 먹는 게 예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 만찬 때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만찬 메뉴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메뉴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뉴 보시죠. 네, 미리 보는 정상회담 만찬 메뉴입니다. 감자전인데요. 스위스식 감자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 레스티. 저에게는 좀 이색적인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재해석했다고 하고요. 부산 달고기 구이는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과 스위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스위스식 감자전.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미식가인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도 예. 저 레시피 참 좋아하는데요. 예. 저게 이제 감자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채를 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프랑스의 라따뚜이가 있다면 스위스의 레스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스위스에 있어서 하죠. 유명한 겁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먹는. 예. 그래서 아주 바짝하게 튀어서 좀 이렇게 바삭한 맛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좀 참고로 앞으로 이걸 또 혹시 또 집에서 시도하실 분들이 있기 예. 때문에 여기에 호박도 같이 이렇게 얇게 채를 예. 쳐서 함께 섞어서 전을 부치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포테이토처럼 예. 얇게 썰어야 돼요. 예. 그래서 채를 친 다음에 구울 때는 2층, 3층으로 겹을 쌓아줘야 되고 앞뒤를 바삭하게 구워줘야지 맛있어요. 예.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골랐고 부산 달고기 구이도 좀
낯선 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네. 생선 요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유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생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도 널리 고급스럽게 알려져 있고 부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고요. 이게 이제 달고기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잡히지만 북한 해역에서는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뭔가 이 메뉴에도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달고기는요 조금 이제 부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이태리에서 굉장히 고급 요리, 생선 요리로 이제 많이들 먹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생선 이 몸통 중간에 이렇게 시꺼먼 이렇게 둥근 원처럼 무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달고기라고 불리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어부였던 그 성 베드로가 이제 이 생선을 잡아서 집으로 가져갈 때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자국이 생겼다. 뭐 이제 예. 그런 이제 얘기가 있긴 한데 예. 뭐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예. 하여튼 어찌됐건 이 생선이 굉장히 좀 맛도 좋고 굉장히 예. 담백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 그런 요리죠. 어쨌든 뭐 북측에서도 안 잡힌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달고기도 또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메뉴 보실까요?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또 이제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의 민어와 해삼초를 이용해서 편수로 만든 민어 해삼 편수가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메뉴로 좀 준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은 민족의 평화 통일에 애쓰셨던 분들의 고향에 대한 메뉴를 담는 겁니다. 예. 따라서 신안 가거도에서 있었던 민어 해삼에 대한 편수를 준비했다라는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분들은 김해 봉화마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니까 여기서 만든 쌀과 DMZ의 산나물 비빔밥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전직 정상들에 대한 특히나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 메뉴들을 성의껏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음 메뉴도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예, 미리 보는 정상회담 만찬 메뉴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 교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김해 봉화마을 쌀과 DMZ 산나물로 만든 비빔밥과 쑥국 이게 올라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이죠. 봉화마을 쌀로 지은 밥, 우리 민족 대표적 봄나물 쑥으로 만든 된장국이 같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고 정주영 회장이 솥대 몰고 올라가서 유명해진 충남 서산 목장 한우 숯불구이 상당히 좀 이색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또 그 봉화마을 쌀밥을 오리농법으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저 오리농법이 사실 잘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사실은 북한하고 엄청나게 수교를 많이 하려고 했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기리자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 지금 정주영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솥대를 물고 북한에 올라갔던 것이 지금까지도 다 전 세계적으로 회자가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본인의 고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솥대와 관련된 이 한우 고기가 숯불고기가 이번에 만찬장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예. 사실 지금 밤 10시 54분인데 너무 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리농법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아, 오리농법까지 아십니까? 예. 뭐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회자가 예.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요즘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냐면 벌레나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걸 이제 농약을 치지 않고 오리들이 이제 그 벌레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친환경적으로 이제 재배를 하는 예. 그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봉화마을에서 이걸 좀 이제 해보겠다. 예.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좀 하셨죠. 예. 그리고 DMZ에서 또 산나물이 나나 봐요. DMZ 산나물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 DMZ가 산나물의 보고죠.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까? 일반인들이라든가 또는 뭐 약초 캐는 분들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리고 야생 동물도 사실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희귀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려운데 이걸 이제 채취를 해서 이번에 이제 올리는데 역시 그 이번에 정상회담 자체가 그러니까 화해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의미도 있고 또 예. 이번에 그 사실은 군사 분계선 내에 지금 중장비들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중무기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데 예. 그걸 지금 이제 뒤로 퇴거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이 DMZ 전체를 이제 평화 구역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 상징성도 지금 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치평론가 미식평론을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메뉴도 있지만 정주영 회장의 의미를 또 담았다는 것도 좀 되새겨봐야겠죠.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지금 있기까지 고생했던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정주영 회장이 소대 방북들을 몰고 가서 그동안 이제 그 소를 북한에 전해줬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또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금강산 관광이 있기까지 현대가 했던 특히 정주영 회장의 업적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도 북한에서 공연도 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적인 기록들의 의미들을 담아내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많이 음식들이 나오면 이 평양냉면은 언제 먹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예. 어쨌거나 뭐 만찬 시간이 굉장히 길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내면서 좋은 만찬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의미 있는 메뉴로 만찬 테이블 구성까지 꽉 짜여졌고요. 오늘은 첫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리허설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 정상의 첫 만남부터 공식 환영식이 진행되는 첫 번째 이동동선의 생중계 화면,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 정상이 처음 만나서 이동하는 이 장면이 뭐 가장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그렇죠. 임종석 실장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공식 환영식 같은 것도 할지 말지 어디서 할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자유의 집 앞마당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이게 규모 자체가 아주 화려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두 정상이 만나는 그 과정이 사실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번에 상징성을 조금 배가시켜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행사 자체를 상당히 절제 있게 지금 짜임새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보다는 실제 그 양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던가 예. 그 중간에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노력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그림자 외교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 이런 얘기 지금 예.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내일은 남북 합동 리허설이 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대통령이나 뭐 위원장은 나오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그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게 회담장 최강장 같은 것들도 이제 세세하게 보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예. 원래는 남북 합동의 리허설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이제 여기에 온 주력을 좀 쏟고 있는 거죠. 예. 워낙에 이제 2박 3일 진행되던 정상회담을 당일치기로 하다 보니까 동선이 상당히 좀 촘촘해야 되고 그래서 리허설도 사흘에 걸쳐서 촘촘하게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렇게 제한된 지역에서 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외국에서 국내로 이렇게 국빈 초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분들이 여러 곳을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동 시간이 확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명장면 연출에 이렇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워낙에 가장 근데 중요한 생중계되다 보니까 더 신경을 그렇죠. 쓰이지 않을까요? 그렇긴 예. 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절제되고 담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저는 이제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 이게 자칫 약간 좀 이렇게 뭐 보여주기식의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오히려 감동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절제된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좀 해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담 내용이다. 예. 거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예. 또 그것에도 역시 청와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상당히 중책을 맡았고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남북 정상회담 후에 뭐 정치적 입지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더라고요. 작년 예. 가을만 하더라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예.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자로 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청와대 내에서도 그렇고 조직 개편이 좀 있을 거다라는 예.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금 뭐 1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아서 추가적인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좀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좀 이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후에 있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이나 그 다음 총선 그리고 대선의 과정까지 주도적으로 정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유력 주자들이 많이 좀 낙마한 케이스들이 있는 터라 임종석 실장의 역할들이 더 중요해질 거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양옆에는 누가 배석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그래픽 보시죠. 공식 수행원은 이렇게 이제 알려드린 대로 확정이 다 된 거고요. 이분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양옆에 누가 배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뭐 임종석 비서실장 일단 오른쪽 정도에 앉을 가능성이 있고 위원장이니까. 그렇죠. 이제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실 앉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남북회담 관련해서 이 두 분의 역할이 사실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까지 날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북한 김정은의 뜻을 미리 전달해서 이 남과 북 또 북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그 맞이할지 혹은 어떤 식의 큰 틀에 합의를 할지를 미리 정리해 준 사람이 또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종석 실장은 이제 오른쪽에 앉는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자리를 할 것 같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앉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훈 원장이요? 이종훈 평론가님은요? 저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곁에 앉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뒤에서 이제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배석하지 맞다.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제 어찌 됐건 그러니까 지금 북한 관련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또 그쪽에 또 김정은 위원장 양옆에 앉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파트너가 될 만한 그런 그 구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앉는 게 맞다.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양옆으로 앉는 것이 좀 좋겠다. 그리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실제로는 뭐 많은 부분을 주도는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떨어진 위치에 앉는 것이 저는 이게 어찌됐건 뭐 그 국가 간의 어떤 정상 간의 이제 회동이라고 이제 회담이라고 전제할 때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옆에 누가 앉는지에 따라서 또 같은 관계를 맞춰서 이제 격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김여정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같이 배석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카운터파트 역할로서는 임종석 실장이 앉을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옆에 뭐 누가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 회담장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함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핵화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고요. 두 번째가 남북관계 개선이고 세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입니다. 이 문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까지 한번 기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한 거는 군의 핵심적인 역할들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동안은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송영무 장관의 역할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군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송영무 장관도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가 핵심 의제니까요. 세 분 모두 이제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하면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뭐 디테일을 챙기고 이런 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제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주 앉는 분들이 이제 대략 이제 파트너가 되는 평상시에 이제 채널이 되는 분들이 앉기 때문에. 북측에서 만약에 리성권 외무상이 이제 만약에 그 김정은 위원장 옆에 앉는다면 강경화 장관도 옆에 앉을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와서 앉았다 그래서 그 앞에 뭐 강경화 외교장관을 앉힌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은 제 생각에는 이번 그 정상회담 공식 석상에서 석상에는 자리를 함께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어찌됐건 이 좀 지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전을 중시하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저는 격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바로 옆에 누가 앉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거기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배석자가 이제 워낙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세 분이 오늘 난상 토론해 주셨는데 정답은 이제 며칠 뒤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그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잠시 해보면 요즘에 정상국가 모습을 보여주려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 교통사고 당한 그 현장
위로 방문을 했다 그래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방문 아닙니까? 그렇죠. 위로 방문에 대한 예. 영상을 보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굉장히 슬픔과 애도하는 표정으로 위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일이었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서먹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스스로 만나고 난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또 다시 좋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국 내에 이러한 사고가 있더라도 직접 가서 챙기게 되는 정상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지배적인 분석이고요. 결국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리설주가 함께 참석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 정상국가에 대한 포석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김정은의 이와 같은 행보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계속 진전되지 예.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내일은 남북합동 리허설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그 절차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물컵 한 잔의 나비 효과로 얘기해야 될까요? 대한항공의 갑질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파장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명희 이사장 갑질과 관련해서 제보를 다 받아서 알아보고 있는데 9건이나 된다 그래요? 네, 오늘 나온 또 단독 기사도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예. 운전기사가 보통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갈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못 견뎌서. 예. 특히 오전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공식적인 일정인데 그 시간 내내 욕설을 듣고 그 시간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건데 한 번은 아주 간단한 터치만 살짝 하고 욕만 들은 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고 또 퇴근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욕하고 집에 생강이 없다고 욕하고 생강이 없다고요? 예, 생강이 없다고 욕하고 예. 또 운전기사한테 왜 장 보러 오라고 시킨지 모르겠는데 장을 잘못 봤다고 혼나고 예. 뭐 이런 일을 계속해서 당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 가족들, 그러니까 저 어머니와 딸들도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예. 저런 식의 영상을 보게 되면 사실 그 피해자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사실은 상당히 더 심할 것 같고 특히 저 장면 지금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게 하얏트 호텔 이제 조경공사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조경공사 관련해서 저 피해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저분의 그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아무런 직함이 없잖아요. 공식적인. 그러면 업무를 완전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 근데 저런 거를 그렇게 공손한 자세로 이렇게 서서 모든 걸 다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예. 한두 번 저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행동은 저는 형사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또 그 이외에도 사실은 좀 내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저런 피해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네. 9건이나 지금 이게 9건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사건이 많으면 가중처벌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냥 단순 폭행이 되는 거지만 그런 식의 폭행 혐의가 여러 번 지속적으로 단기간 동안에 반복이 되게 되면 우리는 상습 폭행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내지는 뭐 유리컵을 어떻게 던졌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위험한 물건을 그 상대방을 향해서 던져서 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크게 만들어 놓는 경우는 특수 폭행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지금 들어보게 되면 욕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저거는 모욕죄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뭐 가지고 있는 서류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막 바닥에 내팽개치고 조경공사 하던 일을 다 업무를 중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는 또 업무방해도 좀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나 범죄 혐의가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적 경합 혹은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보통 처벌을 하게 되는데 예. 중한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구속영장 신청까지도 가능하지 않냐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는데 증거가 물론 지금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동영상 예. 같은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예. 우리 영장 신청이나 뭐 발부까지는 좀
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식의 행동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이번에 일벌백계하는 또 심정으로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명희 이사장 얘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인터넷상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애꿎은 피해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나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이명희의 검색어가 쭉 오르게 되니까 그 신세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이명희 이사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갑질 파동이 있었지만 그 당시엔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만이 스스로 나와서 사과를 했지 어머니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분노했던 거는 조현민 전무의 이런 갑질 이후에 사실은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한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오늘 세상을 좀 당혹스럽게 했고 여기에 신세계가 애꿎은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보까지 나온 게요. 네이버에 저도 이제 이명희 이렇게 쳐보면 신세계 이명희 회장 얼굴이 이렇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 좀 언론에서는 또 오보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요즘은 팩트 체크 잘해야 됩니다. 기자분들 특히 보도할 때. 근데 이제 약간 어이없는 실수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제 기자들도 뭐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수습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사진으로 언뜻 보면 뭐 약간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안 하면 이제 그런 오해를 그 이제 부분은 살 수 있는 좀 건데. 조심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어느 쪽에서 기분이 나쁘실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찌 됐건 하여튼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고요. 이번 일을 보면서 참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분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가진 거 거의 다 가지신 분들 아니세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이 너무 척박하게 좀 살아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뭐 가족의 분위기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성정하고 좀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긴 한데 어찌됐건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그 여성 자녀 분들이 향후에 이렇게 경영을 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논란을 좀 마무리 짓는 발언을 하자면 한진 이명희 이사장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다른 분인데 포털에서도 좀 인물 검색란에 이걸 좀 구분지어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은 시작에 불과했고 지금 인터넷 댓글을 보면 상당히 좀 분노의 댓글이 많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조연아는 뭐 그렇게 치면은 이 집에서는 순둥이에 불과하지 않냐 뭐 이런 댓글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동생과 엄마의 갑질이 지금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연아 씨는 오히려 생각보다 되게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는 중이고 이명희 씨 관련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뭐 1등석에 타는데 조금이라도 반복해서 똑같은 말 하는 거 엄청 싫어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제 발음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어보면 안 된다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항공사에는. 그래서 자기가 못 알아들어서 눈치껏 뭔가 행동을 취해서 갖다 줘야 듣거나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실수하게 되면 이제 날벼락이 떨어지고 욕설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당연히 어제 오늘 계속 나왔던 녹취록 같은 것들 보면 조현민 씨 관련된 녹취록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일가와 관련된 이런 녹취록이 나오는 것은 뭐 모든 직원들이 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비일비재했고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런 녹취록에 대해서 전혀 뭐 놀라지 않는다. 워낙 우리가 맨날 보아오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일상적이지 않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분들이 보기에는 워낙 맨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놀랄 수 있었던가 이런 얘기 오히려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서 정말 상황이 이런 정도라고 하면 심각한 수준인데 어떻게 조양호 회장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못했는지 그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조현민 전무에 대해서도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무방해 혐의라는 건 어느 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업무방해라고 하는 거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 뭐 물컵이든 유리병이든 할 때 뭔가 던져가지고 상대방이 그 브리핑하고 있던 그 상황 자체의 그 업무를 중단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있다고 지금 경찰이 본다는 건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현민 씨도 사실은 그 회의에서 같이 참석해서 업무를 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인이 들어가서 그 회의를 망치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아까 이명희 씨 같이 예. 그렇게 한다면은 정당하게 업무 방해를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예.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회의하던 도중에 회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던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업무 방해가 될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뭐 갑질 가족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정의당의 데스노트에도 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파문 등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사과는 이들 일가에 저지른 범죄 행위 중 빙산의 일각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진재벌이 저지른 총체적인 적폐를 통해 족벌 경영 체제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를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그들 일가 모두를 경영에서 격리하고 그들이 그간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책값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르면 이른바 뭐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데스노트에 이제 오늘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대한항공 일가를 올렸습니다. 죗값을 이제는 진짜 엄중하게 물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죠. 네, 100% 적중률이라고 하는데요. 예.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재계로도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이 두 딸에 대한 거취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양호 회장에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오늘자로 나온 갑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조양호 회장에 대한 갑질 의혹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관세 포탈, 이 미수에 관한 혐의에서는 조양호 회장 일가 전부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이명희 이사장, 조양호 회장, 그리고 삼남매 모두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 회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양호 회장이 선제적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전문 경영인의 부회장을 이제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뛰어넘게 되는 사회적 여론들이 확산될 수 있는 거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건 예. 조현민 씨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잖아요. 과거 유승준 씨 가수의 사례를 빗대어서 예. 이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한진그룹의 앞날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예. 상황입니다. 지금 뭐 관세청의 공정위까지 나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기내면세품 통행세도 문제가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정위에서 지난 20일에 그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와 관련해서 그 소속 조사관 30명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 트리온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건이 이제 기내 면세품으로 팔렸다. 근데 그 면세품 판매 수수료 중에서 그러니까 원가의 3 내지 5% 정도가 수수료로 나갔는데 예. 사실은 그 트리온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삼남매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형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예. 다른 사람이었지만 실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내 면세품을 그렇게 팔려고 승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던 예. 거 아니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트리온 무역이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양세, 그러니까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통양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겠죠. 옛날에 롯데일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이 많으니까 이제 예. 문제가 커질 것을 염려해서 전부 다 종족을 감췄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 족벌 뭐 체제라든가 재벌 체제라든가 이런 분들은 항상 불거지는 문제가 바로 이런 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뭐 대한항공 사면 초과인데요. 이종우 평론가님 간략하게요. 조영호 회장이 지금 두 딸 사퇴시키는 걸로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칼을 빼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지금 결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일단 경영에서 물러서는 게 지금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준법위원회 솔직히 뭐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 별로 신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효력이 없다. 그리고 차제에 사실은 예. 이제 이 국가 차원에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국가의 많은 지원으로 지금 성장한 그런 기업이고 국적기로서 상당한 혜택을 누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한항공만큼은 그러니까 국민 기업화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지분이 지금 이제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더 뭐 지분을 확보하든지 해서 국민 기업으로 만들어서 전문 경영인에게 당분간 맡기는 것도 한 예.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대한항공이 사면 초과에 놓인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강성권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 후보요. 어젯밤에 이제 폭행 사건이 불거졌다 그러는데 이것이 CCTV도 현장에서 다 이제 포착이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예. 23일 오후 11시 55분쯤에 그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 치킨집이었죠. 그래서 예.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술을 마시다가 여성 한 명이 먼저 가고 25살짜리 자기 이제 비서인가요? 그분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 분이 이제 여성분한테 뭔가 욕설을 했고 여성분이 뺨을 때렸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서 같이 밖에 나가서 이번엔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에 대해서 옷을 찢으면서 폭행을 시도했었었고 그때 여성분이 너무 놀래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예. 곧바로 전화가 끊겨서 그 위치 추적을 통해서 사실은 경찰이 와서 현행범 체포를 한 상황이다. 근데 그 당시 술이 너무 만취해서 제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었고 이분이 강성권 씨가 사실은 그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고 완강히 거부해서 예.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2시간 정도 후에 술이 깨서 본인이 이제 예. 변호사 입회하지 않고 자기가 조사 받고 그냥 가버렸다는 건데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분은 원래 단수 추천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 후보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예. 부산 사상구청장인데 그 부산 사상구청장이 후보였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1시간 만에 제명시켜버렸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지난 2월까지 행정관을 지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좀 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상구에서 원래는 기초의원을 2006년부터 10년까지 지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19대 총선에 나오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내게 되고요. 4년 동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고 이번에 결국은 부청장 후보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 역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거 캠페인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계성,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과 청와대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일 수 있는 거고요. 예. 특히나 영남권 지역에서 이번에 동남풍을 좀 일으키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는데 예. 이 경남 같은 경우 김경수 의원 때문에 사실상 1차적으로 흔들렸고 예.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광역 단위로 올라가게 되는 오거돈, 서병수, 부산 시장 게임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또 넘어가서 울산까지 가게 됐을 예. 경우는 경찰의 수사 범위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겹 압제가 좀 쌓이고 있어서 모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들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성권 예비 후보는 폭행 사실은 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하다 어찌 이런 짓까지 하는 겁니까?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단수 공천자 강모 씨가 만취해 선거 캠프 여성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선거 캠프 여성 관계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옷을 찢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공천자 강모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올 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 자신의 선거를 돕고 있는 여성을 음주 폭행하고 옷을 찢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신속한 고강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보시죠. 네, 추미애 대표가 물의를 일으킨 강 예비 후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에 윤리심판원 통해서 즉각 제명에 나설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해당 지역 단수 공천이 결정됐던 강 예비 후보 자격 박탈하고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이런 입장을 부산시당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죠. 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꼬리를 잘라야 이게 더 이제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이제 취했죠. 이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최근 들어서 이 이른바 친문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권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초심 상실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집권했을 때는 얼마나 조심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뭐 권력 유지하는데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자꾸 빈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 누구나 이제 운전면허증 처음 따고 사실 이제 운전에 약간 좀 그 실력이 좀 상승할 때 그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방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친문 리스크 관리를 앞으로 좀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선거 운동원들 사이에서 뭐 종종 이렇게 술 마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제가 보긴 했는데요. 후보자가 이렇게 선거 운동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평상시에 술을 좋아하는 분들도 본인이 출마해서 선거운동하는 기간 동안은 아주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방심의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강성원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폭력은 했지만 성폭력은 없었다라는 거고, 여성 측에서는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뒤에 지금은 조금 번복을 조금 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럴 때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마무리로?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은 사실 신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 당국에서는 수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 여성분이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에 주장을 했다가 그다음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피해자가 입을 다무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수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성폭행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 지금 목격자가 있고 또 하나는 CCTV 같은 것들이 다 앞에 있다라고 얘기가 돼서 굳이 피해자가 입을 열지 않아도 만약에 정말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폭행 혐의로만 이제 인정이 돼서 입건이 됐지만 추가 수사를 더 한 뒤에는 더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명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